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요즘 외환시장 한번 좀 오랜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짚어야 되는데 전승지 여신께서 우리 외환시장의 쪽집게 아니에요. 그것도 단호한 쪽집게 아니에요. 단호박이라 그럽니다. 단호박이라 한번 좀 점검 좀 해줘 보세요. 이게 환율은 변동은 별로 없어. 그냥 딱 보시기에는 변동은 없는데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분주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요새 보면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때 환율이 빠졌어요. 원화가 강세로 갔거든요. 작년 말부터. 네. 그 이유가 달러원이 달러엔만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펀더멘탈은 좀 괜찮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원화가 뭐 경상 흑자에다가 뭐 준안전자산으로 좀 평가도 받고, 게다가 이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는 국가 이렇게 좀 분류가 되면서 위험이 터졌을 때 달러에는 빠지고 원화도 거기에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통화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ECB가 대규모 양적 완화한 이후에 이제 싱가포르가 원래 10월하고 4월에 이제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깜짝 통화 완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제 환율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환율이 오르고 목요일인 오늘도 환율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안 하고 100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할 거다. 네,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해서 시장이 좀 계속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위쪽으로 한번 밀어보는 분위기가 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느니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한다면 또 방향 다시 미칠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당분간은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하느니나 이런 쪽의 기본적인 비유가 유동성 함정으로 보거든요, 다.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통위가 계속 만장일치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적 완화 이렇게 환율 전쟁에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나 그건 잘 모르겠네. 지금 대외 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ECB에서 시작된 환율 전쟁이,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는 뭐 덴마크니 뭐 스위스 다 지금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북미에 있던 캐나다도 정말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갑자기 금리 내렸거든요. 내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인도도 금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이쪽으로 와서 동남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전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이미 10년물 금리랑 국채금리랑 기준금리랑 역전이 돼 있습니다. 호주도 곧 호주 달러도 이제 큰 통화니까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북미에서 점점 아시아 쪽으로 옮겨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 대외 환경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참여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개미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컴포지션 팔러시라고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 야구장 가가지고 앞사람이 딱 일어나면 다 일어서잖아. 잘 보려고 일어섰는데 전부 다 일어서면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으로만 들어가 버리고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까지 양적 완화에 동참을 한다 이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양적 완화인데 좀 효과가 있을까? 공격이라기보다는 방어의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제 전투기를 사는 게 남을 폭격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폭격을 안 받으려면 우리 전투기에 떠야지. 이제 앞마당에도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컨셉. 코스닥이 그래서 600선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러던데, 대형주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거냐. 그 종목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대표 종목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코스피는 또 박스권이에요,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코스닥이 그래서 600선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러던데, 코스닥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뭐 많게 세 가지 정도 안 불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대형주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네.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거냐.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곽강을 받았던 거고요. 그게 이제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도 전체적으로 풍미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과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익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580선이 계속 박스권이었는데 네. 그 상단에 볼 때마다 과거에는 PER, 그 주당 순익 배율이 한 40배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22배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레벨은 같지만 이 시장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봤을 때 1월 달에 1월 효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1월 효과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소형주의 강세입니다. 정책이 새로 나오고 새로운 기대감.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러한 산업이 유망할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 중소형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또 1월 달에 더 모양새가 좋아졌으니까 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온 거 부담이지만 과거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1월은 다 끝나가는 거잖아요. 예. 다 끝나가는데 앞으로도 이 상승세는 계속 하나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고요. 가장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대답을 하는 네. 일인데 뭐 지금 같아서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대형주의 실적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대형주가 싸단 맛의 길목을 지켰다가 많이 골탕을 먹었거든요. 길목을 지키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실적을 따라가는 주가다라고 보면 아직도 길목 지키기보다는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중소형주, 코스닥 이쪽에 관심이 맺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설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코스닥이 좀 더 관심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실적 시즌이 되면 중소형주들은 실적 시즌을 앞두면 옥석 가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 직전까지는 뭐 괜찮지만 그 위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좀 숨고를 수 있다. 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논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대형주 왜 못 갔냐? 무거워서 못 갔습니다. 뭐 때문에 무거웠냐? 제일모직, 삼성 SDS 두 개만 합쳐도 시가총액 40조가 넘거든요. 40조가 넘는 회사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언제? 작년 11월에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돈을 다 빨아갔죠.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그 종목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대표 종목이니까. 그러면 기존의 대형주를 까고 그 종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피자 쪼개 먹기 그런 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형주가 못 갔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해소가 되느냐? 2월 달에 아마 삼성그룹스 펀드에서 제일모직이랑 삼성 SDS를 담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적극적으로 안 담았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 코스피백에 편입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들이 3월 달에 또 그 종목들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서동필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감해요. 2월까지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대형주는. 반대급부적으로 중소형주는 재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 리밸런싱이 끝난 3월 이후에는 오히려 저는 대형주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팔았다고? 아무래도 이익 실현 차원에서 개인 투자들이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네. 코스닥 시장은 개미들 시장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시장이 개미들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좀 거꾸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야 뭐 저도 일종의 개인 투자자지만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동참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추세 추종이라 그러죠. 트렌드 팔로잉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팔아서 프라핏 테이킹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거꾸로 주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손절매를 쳐야 될 때는 오히려 싼 맛에 주식을 사는 그런 역발상적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이런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하는 요인, 외국인이 왜 매수가 증가하는 요인,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거?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일단 소득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뭐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늘어야지 투자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는 다 지금 부채 갚느라고 그런 부분이 좀 일단 그 수급 측면에서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은 왜 이래요? 근데? 외국인은 뭐 외국계 뭐 매니저도 있을 수 있고 브로커도 있을 수 있고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슬픈 대답입니다. 관심이 없다. 대형주에. 그래서 이 흔히 한 얘기로 악플보다 슬픈 게 무플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대형주에는 분명히 그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수익률 게임에 들어왔을 때 뭐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좋으냐 그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 좀 더 많이 관심이 모여져 있는 그런 형태들이 외국인의 관심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이 시가총액이 한 150조가 조금 넘는데 외국인의 시총 보유 비중이 한 15조 정도 되니까 대략 10%나 외국인이 지금 품에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닥에 대한 사랑은 상당히 높아졌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중국, 일본 이쪽 자금 지금 많이 들어오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연기금 자금 아닌가요? 네, 연기금이 그러니까 그 추종하는 지수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부분들이 4조가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월 3천억 원씩 계속 꾸준히 지금 올해 초까지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사온 거예요? 네. 올해 초까지 사면 걔들 바스켓 다 채우는 건가? 지수 변경에 관련한 거는 이제 다 채우고 만약에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리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서 사는 건 아닐 것 같다. 한국이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담는 거지. 그러면 기계적으로 담는 자금의 근원은 뭐냐?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자금들,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쪽 자금일 거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일본 연기금. 참고로 일본 연기금이 전 세계 연기금 중에 4등이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뭐 펜션 펀드라든지 스웨덴 펜션 펀드 그 2015년 자금 집행 내역 이런 걸 보니까 걔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해외 주식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는 거지 한국이 참 매력적이어서 한국이 좋아서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얼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이 연초에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보기엔 외국인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3점 몇 %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성장률이라고 보는 것 같던데. 성장률 자체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눈높이 낮아진 게 문제지만 근데 이익 단에서 보면 이익은 2010년을 고점으로 해서 11년, 12년, 13년까지 역성장을 했고요. 14년도 지금 13년 대비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아주 좀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시작이 다 안 열렸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지수는 상당히 잘 버텨준 거죠. 이익이 줄어드는데 지수가 안 빠졌다 보면 투자가 이제 좀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저금리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러다 보니까 요즘 뭐 ELS가 좋다며요. ELS가 이제 뭐 증권사에서 대표적인 이제 뭐 상품들로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금리 시대에 뭐 이만한 상품이 없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서로 그 이제 채권 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ELS나 뭐 이런 쪽으로 인덱스 펀드나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요. 그러면 ELS나 이런 부분들이 채권을 한 90% 이상 담고 갑니다 보면 나머지는 이제 파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로 돈이 몰리니까 이 펀드가 또 채권을 삽니다. 그럼 금리는 또 떨어지고요 보면 그럼 또 금리가 낮으니까 ELS가 지금 그런 악순환인 상황이네 그럼. 난 ELS 한 사람 치고 재미봤다는 사람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ELS가 수익이 좋아요? 간단하게 저의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중에 ELS가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ELS 갖고 물타기란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박스권이죠. 그리고 유럽이나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한국보다는. 지수형으로 들어가면 안 깨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저점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저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저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한 달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끊어서 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면은 깨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얼마 수익률이 나오냐? 대략 6에서 7% 나옵니다. 세후로. 연환산. 세후로? 그건 세금 내나? 세금 내죠. 15.4%. 난 ELS. 네, 배당소득세. 네. 난 ELS.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또 들어갑니다. 조기 상환되면 그 돈 갖고 뭐 은행에 넣어놓는다든지 채권 투자하는 거 아니면 펀드 가입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ELS를 또 기계적으로 들어가고 또 조기 상환되면 또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ELS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캐파는 그냥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는 코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그 추가 금리 인하가 생긴다 그러면 채권 또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추가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그래서 ELS를 지금 더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ELS 쿠폰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쿠폰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ELS 가입하자. ELS를 한번 가입해 놓으면은 그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ELS에 돈이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그 장사하려는 속셈 좀 있죠. 왜냐면은 주식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효 자금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지수형으로 들어가면
지수는 이제 좀 해지를 한다. 위험 관리를 할 때 선물을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유효 자금이 되니까 요걸 또 돌려서 잔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유리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금리라는 좋은 빌미 명목을 가지고 또 돈을 돌릴 수 있는 이 또 다른 투자선이 생기기 때문에 뭐 증권사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일 수밖에 없겠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은행에 가서 예금 적금 들어봐야 세후 다 떼고 나서 뭐 2%가 채 될까 말까 하니까 그러느니 그러니까 차라리 심정이라는 게 좀 답답하지만 뭐 저금리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겠어요.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운용사와 증권사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ELS라는 상품을 놓고 운용사 쪽에서는 ELS 인덱스 펀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ELS라는 기초자산을 인덱스화 시켜서 펀드를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 11월 15일 날 증권사에서는 ETN이라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ELS를 담고 있는 ETN 상품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ELS라는 하나의 상품을 갖고 운용사에서는 펀드로, 증권사에서는 ETN으로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할 정도로 지금 ELS가 거의 시장의 핫한 상품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가장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 유가 DLS 이거 투자해야 되냐. 기회값 싸니까. 예. 왜냐하면 뭐 여기서 ELS라는 구조가 키코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50%까지만 안 떨어지면 원금 보장해주고 올라가면 뭐 정해진 쿠폰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야 설마 45불이 22불 되겠냐? 그러네요. 뭐 그런 심리로 또 유가 DLS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주식시장 발전 방향을 내놨단 말이죠. 그게 지금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 단답형부터 시작을 하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발전 방향이 뭐 어떻게 가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 가격 제한폭을 뭐 열어주겠다든지 뭐 이런 건데 또 반대로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뭐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래를 좀 많이 일으켜보겠다까지는 알겠는데 또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또 교과서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동시에 갖다가 얹어버리니까 내놓는 아이템들이 그렇게 시장을 자극할 만큼의 내용이 아니어서 네.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아직 차감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차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 지금 개편한 거 그것도 뭐 대응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그 주식시장 발전 방향이 아니었고요. 정확한 이름은 주식시장 건전화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래요? 네, 건전화. 그래서 서동필 연구원이 말씀한 것처럼 건전하니까 나쁜 애들이 나가야 건전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돈 없는 개인들 들어오지 마라. 아니면은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징벌적 과세. 뭐 이런 식으로 그 발전 방향이 나왔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당근을 좀 허용해 준 게 뭐 증권사 ETN이라든지 이런 신상품을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NCR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그걸 좀 낮춰가지고 뭐 증권사 스피노프 해가지고 뭐 헤지펀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자기 자본 갖고 솔직히 증권사들이 그 프라임 브로커리 서비스한다고 자기 자본 다 3조로 늘려놨거든요. 언제 늘려놨냐? 한 2년 전에 늘려놨어요. 그 돈 뭐 했냐? 놀았어요. 한 게 없거든요. 그 돈 갖고 뭐 하냐? 좀 투자도 하고 과감하게 뭐 하이힐드 채권 이런 거 투자도 하고 그래라라고 해서 NCR 낮춰준 건데 실제로 낮춰놓긴 했어도 증권사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은 많이 안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체감하기에는 뭐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사 입장에서 보면 대형사는 자기 자본이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데 공격적으로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NCR 낮춰준 게 빈입빈 부익부, 큰 집은 더 기회가 많아지고 작은 집은 참여하려면은 뭐 증자를 해서 그렇죠. 더 자본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시장인가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큰 집에 좀 더 우호적이고 그래서 좀 중소형사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좀 나가달라. 밀어내고 싶은 그 뜻이 있었죠.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자 이제 글로벌 증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글로벌 증시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ECB가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우리 증시 가기 전에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일단 지금 영향을 주는 거는 환율 전쟁을 촉발했다는 거가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당장 영향을 주는 거는 앞으로 영향이 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뭐 증시나 채권 시장으로 돈이 좀 유입되면서 그런 쪽에서 영향을 줄 수도 그쪽에서 있고. 영향을 줄 수 예. 있고. 일단 외환 시장은 환율 전쟁을 촉발했다. 예. 증시에는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돈을 풀었는데 네. 뭐 나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일단 어쨌든 들어는 올 테니까. 뭐 10원이 오든 100원이 오든 들어오는 건 들어온다고 봐야 될 테니까요. 네. 아까 이제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얼마나 들어올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는 건 3월부터니까 뭐 실제로 지금은 기대감은 올랐다 치고 뭐 하지만 이제 3월부터 진짜 들어오는지는 한 4월쯤이면 3월 자금 흐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눈높이 좀 낮추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진다고 하지만 크게 기대하고 싶진 않다. 네. 그 대부분 미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로존 그 해외 자산 비중 그 지역별 비중을 보니까 전체가 6조 유로인데 그 중에 한 2조 정도 2조 유로 정도를 미국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채권 반 주식 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달러도 강세고 들어가도 계속 미국 쪽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한 그 워낙 컨센이 강해가지고요. 그쪽으로 가고 지금 전 세계 뭐 그 주식형 채권형 펀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제일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데가 북미 채권형 펀드로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는 예 별로 안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고 있고 보면 신흥국은 지역별로 차별화가 좀 심하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기준으로는 신흥국 쪽으로 가 있으니까 뭐 빠져나가진 않고 조금 들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겠지만 큰 메인은 예, 전성경 군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은 달러 쪽에 많이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달러인 것 같아요. 네. 미국밖에는 투자할 때가 내가 봐도 거기만 투자할 때 거기밖에 없는 중국 것 본토 같아요. 하셔야죠. 중국 후광통, 성광통 하셔야죠. 그거 한참 됐잖아요. 그거 오래된 거 아니야? 너무 올랐어요. 저희 증권사는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알리바바가 지금 그 MSCI 중국 지수에 편입된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향 없나? 영향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케이만 군도고요. 상장이 뉴욕에 상장되어 있고 또 소유주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MSCI 그 구분에서는 그 비적격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MSCI가 분류 기준을 바꿔서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MSCI 차이나 지수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머징 마켓 지수에는 차이나, 코리아, 뭐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파이가 한국에 대한 파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우디 증시가 상반기 중에 외국인한테 개방할 예정입니다. 네. 사우디가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사우디가 만약에 외국인한테 개방을 한다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거고 MSCI 지수 중에서는 사우디는 선진국은 아니니까 이머징 마켓에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한국물 비중의 축소를 갖고 올 거다. 물론 시기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지수를 바꾸는 것은 오늘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중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한국물 비중 축소 뭐 그런 효과가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게 우리 거래소에서 네. 코스피 지수를 안 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환율에 대한 뭐 그 정부 개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보복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외신 보면은 이걸 피하려면 한국이 선진국 지수 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다 알지. 누가 알고 있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선진국 지수로 안 갈 거는 뻔한 것 같으니 네. 알리바바나 여기에 영향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몸으로 겪고 넘어가야 되는. 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겪어야지 뭐. 방법이 있나? 개미들이야. 네. 더더욱 방법이 없지. 자, 그 이외에 다른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번 쭉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시죠. 김상훈 연구원님. 적은 그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시리자. 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과격하던데요? 과격해지고요. 뭐 연정이 어려울 거다 했는데 단반에 돼버리고 시프라스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그 나치한테 이렇게 된 그 우리로 치면 현충원 가듯이 가가지고 그 말은 제가 받은 느낌은 독일하고 싸우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그리스 특히 그리고 문제가 그리스 시리자뿐만 아니라 여기가 되고 나니까 지금 남유럽이나 유럽의 반유로 정당들이 지금 다 지금 막 다 일어나죠.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그리고 그래하고 심지어 있죠. 제일 살만하다는 영국에서조차 뭐 그런 정당들이 지금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시끄러워지면은 다시 한번 2012년 같은 별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은 좀 걱정입니다. 그거였던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당선은 돼야 되겠으니까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줄여서 조금만 얘기한 것 같아. 속마음은 딴 데 두고 나 안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되면 해야지 하고 숨겨놨던 거 아닌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발톱 잘못 들었다 그냥 손톱깎이로. 아니 근데 그 동네는 좀 달라요 우리가. 걔네 그리스 지난번에도 탄감 받았잖아. 걔들 툭하면 대포 부르는 애들이거든. 이번에 또 대포 같아. 어쨌든 서동필 팀장은 또 뭐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이비언스. 저는 유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지 뭐 정말 음모론적인 문제. 뭐 음모론까지 가면은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는 게 수요가 안 된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산유량이 뭐 안 준다 이런 거에 문제였는데요. 뭐 확대 해석은 경계하시지만 하나 문제는 미국의 2013년, 14년도 경제 성장률을 이끌었던 지역이 어디냐라고 네. 보면 중부 지역이랑 북동부의 몇 군데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보다 훨씬 상회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라인이 뭐냐면 셰일 가스, 뭐 셰일 오일 이런 라인이 이끌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이 광구, 이 시추구가 지금 점점 닫혀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12년, 13년, 14년 캐펙스 투자를 가장 많이 이끌었던 업종이 뭐냐면 소재, 산업재,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럼 자연스럽게 좀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올해 2분기 성장률, 미국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조금 좀 주춤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미국이 과연 6월에 기준금리를 올릴까? 유가가 물가 떨어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부적으로의 투자를 조금 좀 슬로우 다운 시키게 되면 미국이 이렇게 뭐 서둘러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좀 긴 호비지만 단기적으로는 유가 조금 뭐 더 바람 불 때까지 본다고 하면 연장선상에서의 기준금리의 정책 방향 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추가 질문. 예. 유가가 훅 떨어지면 네.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의 소비가 더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쪽에 투자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저쪽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뭐 미국의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다 방어해주는 뭐 대표적인 건데요. 유가 떨어지면 소비자 같이 줄어들게 되는 뭐라서 나오죠. 물론 그 이제 명목 가격단에서의 그렇지. 증가율이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소비, 자동차도 가장 많이 사줬고요. 미국에서의 우리나라는 없지만 픽업 같은 트럭 다 그 동네 사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 올라와서 좋았지만 여기가 주저앉으면 여기가 좋아지는 게 총량으로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쁘다는 평가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외환시장에서는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저도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이 금리를 인하할지 그 부분하고 그리스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참하느냐 네. 우리가. 예, 그러니까 한일 전쟁에 동참하느냐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이렇게 심하게 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는 짧게 하나 짚어줘보세요. 예. 지금 뭐 글로벌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저 국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좋아요. 작년 배당 지금 확정치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19,500원 발표했고요. 하이닉스가 한 번도 한 번 배당했었죠. 옛날에 한 번 배당했었는데 하이닉스 300원 배당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또 패러다임이 또
실제로 배당이 이만큼 늘었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투자자들한테 올해 또 패러다임이 또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으로 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주 환원 정책이 배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주주한테 스키장을 싸게 해주다는 이것도 주주 환원 정책이거든요. 가장 좋은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백화점 자사주 매입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2015년에 또 투자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다면은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에 민감하게 나서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도 뭐 재밌는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올해 증시 전망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투자 전략.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 뭐 주식과 채권이 사이가 그러니까 아주 채권을 얘기하세요. 그럼 되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요. 그래서 아까 선동평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그러니까 연장이 늦춰지지가 않을까 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우리 주식 시장이 좋을까 사실 그 생각이 있거든요. 못 올리면은 매크로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나마 뭐 콩고물이 덜 떨어지긴 해도 끌고 가는 게 미국인데 미국 너마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주식보다는 채권에 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추면 우리 채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더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더 내려가는 쪽으로. 그럼 채권 시장은 괜찮은 거예요? 물론 한번 인하가 컨센이 형성되면 금리가 확 내려갔다가 인하고 나면 이제 끝이 나면 다시 제자리 안정해지겠지만은 그게 지금 좀 헷갈리고 그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 인상인데 그게 미뤄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환율 전쟁 이렇게 되면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요인이 없거든요. 지금 싱가포르도 그런 거 한 게 디플레가 낮거든요. 물가가 마이너스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채권 쪽이 좀 더 안전자산 선호가 채권 쪽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채권에 베팅을 해도 되겠다. 자, 여기에 한 질문까지 합쳐가지고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뭐 주식 시장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 물린 거 지금 회복 못한다는 얘기는. 지수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방향성을 보기 쉽지 않다. 왜냐면 올해도 사실은 이익이 작년보다 늘어날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그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종목 따라서 상당히 종목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아마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어떤 업종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지만 전 세계 글로벌하게 가장 핫한 업종이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 트렌드에 뭐 붙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비싼 주식에 대한 이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비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요구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할인,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져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뭐 만약 지금처럼 금리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비싼 주식에 대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종목에 대한 이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수를 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목 단에 대해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뭐 올해가 되지 않을까.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난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탤 말 있으면. 네, 제가 그 작년 하반기에 내도록 그 학교 다닌다고 방송을 쉬었는데요. 저의 투자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뭘로 투자했냐? IPO로 했습니다. 제가 ELS 투자했다고 했는데 ELS 몰빵을 지른 건 아니었고요. 절반은 ELS, 절반은 전부 IPO 하는 종목들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그냥 공모주 청약을 해가지고 그때 청약해서 가장 큰 수익을 준 주식이 제일모직이었습니다. 예. 삼성 SDS는 아쉽게도 우투증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관사가 청약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공모주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서동표 연구원이 못 간다라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물량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IPO 하는 종목들은 저는 그걸 느낍니다. 옛날과 틀리다.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도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중이 바이오 헬스, 특히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은 실적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 코스닥 상장해버리고 막 이랬던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투자해 보니까 요즘은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되고 실적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장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지수가 재미없다면 뭐 공모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물려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주식 담보 대출한 게 있습니다. 돈이 큰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